자, 이제 현실과 오해를 봤으니까 이제 각성을 한번 보죠. 세 번째 스텝. 미국 서방 슈퍼 엘리트들의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공화국 약화. 이것이 한국 종중 종북의 근본 에너지입니다. 저 미국 서방 슈퍼 엘리트들이 1990년부터 한 25년 동안 저짓을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저짓을 안 했더라면 한국의 종중 종북은 그냥 일과성 열병으로 훨씬 일찍 극복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명제를 뒤집으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미국 서방 슈퍼 엘리트들의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공화국 약화가 약화되면 한국의 종중 종북을 쓸어버릴 수 있게 된다. 지금 그 상황이다. 이 쓸어버릴 때 완장차고 너 와봐, 사상 검증하겠어. 너 일단 좀 정규를 지지고 좀 시작하자. 관절 좀 뽑고 시작하자. 이렇게 쓸어버리면 악수고요. 저거를 컨텐츠와 문화를 가지고 일부 간첩스러운 자들만 남기고 나머지를 순화시켜가면서 축소 고립화시켜가면서 저걸 쓸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가 각성하게 된 데는 한국의 경제발전 성숙에 의한 안목 확대죠. 사람들이 다 나가보니까 한국만큼 사는데 드무네. 한국처럼 치안돼 있는데 드물고 한국과 같이 대중교통 돼 있는데 드물고 한국 정도면 굉장히 잘 사는 거네. 깨끗하게. 이걸 다 알게 됐다고요. 뭐 이게 이놈들 근데 왜 헬조선이라고 떠드냐? 야 인마 헬은 너 혼자 헬 해. 왜 우리가 사는 여기까지 다 헬조선이라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의해서 디지털 문맹 세대가 나도 한마디 세대로 변신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2009년, 2008년, 뭐 2010년까지만 해도 컴퓨터랑 담을 쌓고 사는 그 당시 연배로 한 45세 이상 중에 상당수는 컴퓨터랑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 45세면은 지금 57입니다. 57이면 이거 가지고 펄펄 날죠. 지금 90이신 분도 이거 가지고 펄펄 나는데 이게 손 안에 든 컴퓨터잖아요.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러니까 야 나도 겪어봤는데 이런 거야 임마. 내가 그 어렸을 때 나 통기타 세대인데 그 우리 저기 뭐야 그 물지개 지고 다니고 말이야 구공탄 들고 다니고 했을 때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나도 한마디들이 다 튀어나오니까 아무리 빼딱한 생각으로 주입받았다 그래도 젊은 세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저렇게 살았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빼딱한 얘기를 전교조스럽게 세뇌를 하려고 그래도 세뇌가 어느 순간에 가다가 그 세뇌의 칼날이 뚝뚝 부러져요. 그런데다가 중국의 민낯이 드러났죠. 제일 먼저 드러난 건 1917년 한한령이죠. 우리 사드 하니까 뭐 난리를 냈었죠. 막 저 중국의 안에 있는 롯데 때려 부시고 무슨 저 삼성 간판 때려 부시고 현대 간판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에 놓고 지금 딱 하고 나몰랑 한 다음에 사람을 뭐 자기 나라 국민을 마치 가축 개돼지 몰듯이 몰아가지고 무슨 맨날 PCR 검사하고 맨날 가두고 이거 보고 야 쟤들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 2021년부터 적폐가 폭발해서 부동산 문제 튀어나오고 금융 문제 튀어나오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튀어나오고 이제 튀어나오고 다 쓸고 보니까 아이씨 고속철에만 물려 있는 돈이 1조 8천억 아니 그렇죠. 9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 고속철에만 물려 있는 게 중앙정부 9천억, 지방정부 9천억. 그러니까 얘들 좀 이상한 애들이네. 1대1로 다 이제 작살났고, 뭐 대만 침공 리허설 하는 거 오래 봤고, 그러니까, 야, 얘들 뭐 하는 애들이야? 얘들 좀 정상인 애들이 아니네. 이걸 이제 본능적으로 다 느껴요, 국민들이. 그래서 중국에 대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호감이 미국의 호감을 훨씬 앞질렀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인구의 한 80% 가까이가 중국 저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하죠. 가장 위험한 나라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 전쟁 터졌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주변 분들하고 얘기할 때, 저 우크라 전쟁이 한국의 정치 심리를 보수화할까요? 아니면은 저게 한국의 정치 심리를 좀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친중 친북 방향으로 몰고 갈까요? 라고 문제를 제기고, 그때 우리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저게 기본적으로 보수화하게 된다. 전쟁이라는 건. 그런데다가 이제 무기 수출을 이제 우크라 편을 드는 뭐 동구권 폴란드,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다가 왕창 하게 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수주의, 애국주의가 심화되죠. 그리고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러시아와 한목급의 사실상의 적이라고 이번에 규정을 했잖아요.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한미동맹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회심리적 지평이 마련된 거예요. 자, 한미동맹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확보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회심리적 조건이 확립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이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골 아픈 거예요. 이런 챕터를 써본 적이 없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와도.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동맹으로 깊죠. 그런데 그게 참 그것도 골 아픈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이 가장 피비린내 나게 싸운 상대방 국가가 영국이에요. 그 독립혁명 때 그 다음에 이어진 또 제2차 전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피비린내 나게 싸웠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미국이.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거의 골로 가는 거 다 보고 있다가 3년을 보고 있다가 막판에 전쟁 들어가잖아요. 제2차 대전 때도 똑같아요. 영국이 골로 가는 거 2년을 보고 있다가 2년, 그쵸, 1939년부터니까 2년을 보고 있다가 2년 3개월을 보고 있다 그때 들어가잖아요. 일본한테 맞고 나서야. 만약에 일본한테 안 맞았으면은 계속해서 전쟁 물자만 보냈을 거예요. 아주 미묘한 관계예요. 영국과 미국이라는 게. 그래도 그 동네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오커스를 만들고 그러죠.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그 다음에 캐나다, US. 그래서 오커스죠. 거기밖에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똘똘 뭉쳐서 같이 가죠. 그나마. 그러고 나서 누굴 믿겠어요? 미국, 일본 믿어요? 독일 믿어요? 유럽의 마탱 이상한 애들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같이 갈 만한 데가 없어. 그리고 미국과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동맹이 깊어지려면 서로 보조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미국 등짝에 칼질하고 자기 이속 챙기려고 그래요. 독일, 프랑스, 일본이 그래요.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뭐 등짝에 북구 국가는 등짝에 칼질까지는 안 하는데 그 기본 관점이 우린 좀 점잖게 거리 놓고 살 거야. 뭐 이런 관점이죠, 거기가. 아주 PC스럽고. 그래서 요번에야 이제 저기 나토에 가입하잖아요. 스웨덴과 핀란드는. 그래서 미국이 마음을 놓고 가면서도 확실하게 주고받는 동맹을 이때까지 미국이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영국은 있었냐? 영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오커스 바깥에서 없다고요. 영국도 없어요. 영국이 동맹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게 120년, 130년 전에 일본을 동맹으로 개발을 했죠. 그랬다가 일본이 크니까 뭐 사고란 사고는 다 친 거 아니에요. 중국 개박살 내갖고 중국이 적화하는 첫 단추를 끼워줬고 러시아 개박살 내서 러시아가 적화하는 첫 단추 끼워줬고 승승장구 승리하니까 완전히 전 세계가 모든 분위기가 일본의 인류에 빠져가지고 야 무슨 뭐 프로테스탄티즘 뭐 르네상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문제 없어. 그런 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제대로 된 정부 조직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약육강식 부국강병으로 가면 돼. 도덕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없는 게 다 잡아 죽여도 돼. 이런 풍조를 부르질러 버린 게 일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역사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으면요. 역사를 전공하면 취직하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전공을 하면 인문지리와 역사를 전공하면 각 나라의 그 백그라운드와 사정을 다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가 좋다는 거예요. 영국은 어차피 다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역사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영미가 그 오커스라고 불리는 그 자기네 동네 빼고 바깥에서 제대로 된 동맹을 맺은 적이 있나? 없습니다. 오커스 빼고 미국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성공적인 동맹 관계를 경험했고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1945년부터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53년이니까 지금 딱 이제 70년 돼가는 해죠. 내년이. 한미동맹 70주기가 되는 해죠.
그리고 나날이 그 동맹의 깊이가 깊어지잖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동맹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상 국가들한테 신속하게 가성비 높은 무기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중국과의 최일선에서 버텨주는 역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그 전략적인,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과도 직결될 수 있는 전략적인 산업을 꽉 지키고서 그걸 세계에서 최정상에서 그걸 지켜주고 있고 이쪽 진영과 같이 가주는 그런 역할. 인류 보편화 가치, 미국이라는 사회가 표방해온 미국이라는 국가 체제가 표방해온 인류 보편화 가치를 자기 나름의 굉장히 그 대중적인 코드로 녹여내 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 유행시키고 있는 그런 문화적 방파제 역할. 지금 만약에 그 자리에 옛날 쿵후 파이팅 하는 그 이런 이상하게 그 중국을 그 이제 신비화시킨 그 싸구려 동양풍이 전 세계에 만약에 휩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팔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그거 웃기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한류 때문에. 한류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건 중류입니다. 중류. 중국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그런 데다가 그런 과정에서 그거 뭐 미국이 도와줘서 돈 줘서가 아니라 지들이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에서 그 지들 기반 만들어가서 점점 강해져 가면서 그걸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동맹이 어딨냐. 근데 거꾸로 말해서 이런 동맹이 없었다고요. 이런 동맹이 없었다는 얘기 뭐예요? 얼마나 골아파요. 얘들 어떻게 대접해야 돼? 얘들이랑 어떤 관계 맺어야 돼? 미국은요, 대한민국 때문에 골이 빠개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맹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동맹은 동맹인데 지가 알아서 부득부득 위성부터 시작해서 그 저기 미국이 쓰는 그 링크 16인가 뭔가랑 별개로 위성부터 시작해서 잠수함까지 전부 자기들의 그 네트워크 신경망을 짜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사위성, 정찰위성부터 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내가 중국이랑 싸울 때는 소용없어. 나 쟤 패고 죽을 거야 라고 튀어나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는 그 의미거든요. 그게. 너 나 말릴 길 없어. 나 열받았을 때 네가 나 말릴 길 없어. 너 동맹이지만 그때 너 빠져. 나 죽어버리고 말 테니까. 그게 우리 독침 정신이라고요. 사중생, 죽음 속에 삶의 길이 있다.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이건 동맹은 동맹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정말 소중한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골아픈. 예를 들어서 너무 제조업 기반이 좋고 너무 학습 능력이 좋으니까 얘들한테 뭐 잘못 보여주면은 정말 최첨단 미국만이 독점해야 되는 기술도 싹 카피해 갖고 더 개선해서 자기가 싹 써버려. 충분히 그럴 위험성이 줄줄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얘랑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지? 이런 고민을 미국이 머리털 나고 미국이란 국가가 머리털 나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방 열강이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또 일본과도 다르잖아요. 일제는 yes,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한방 하겠습니다. 한 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무라이 칼 뽑고 그냥 배를 갈라서 그냥 내장을 드러내 버리잖아요. 일제는 대형 사고를 치는 거 아니에요. 청일이 그랬고 러일이 그랬고 줄줄이 다 그랬죠. 얘들은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 한국은 칼 뽑을 것 같아서 제가 왜 칼 뽑아요? 저 제자리 지키면서 중국이랑 맞겨놓는 것만 해도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우리가 대만 해협에 관한 문제도 그랬고 제가 펠로시 그거 저기 자기 장사하고 날뛸 때도 제가 야 우리는 이 자리에 지키고 앉아서 중국이랑 맞겨놓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저 쇼부리는 할머니 왜 우리한테 온다냐.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골아픈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미국한테 제일 골치 아픈 나라고요. 이런 동맹이 존재한 적이 없는데 이 동맹 관계가 점점 더 고급화되고 심화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 이거 골치 아플 겁니다. 엉클쌤 아저씨 골 아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심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그리고 극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거랑 관계된 주제가 뭐냐면 제국이라는 컨셉이에요. 제국.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부터 일단 배우자 이거예요. 온고의 지신. 지금 미국이 이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역사상의 제국이라는 게 뭐며 어떤 유형의 제국이 있었는데 저는 축의 제국은 두세 개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무축 제국, 축이 없는 제국이 한 두 개쯤 있다. 그래서 이 제국과 축을 모르면은 미국의 속사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축제국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1945년에서 1990년, 45년 동안. 지금은 미국이 전 제국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펼쳐지는 건 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냉전 시기가 미국의 축제국이에요. 팍스 아메리카나가. 우선 그걸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 다음번에 제가 말하는 글로벌리스트 슈퍼 엘리트들이 했던 개발질이 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축과 제국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건 거의 뭐 제가 거의 독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모가 야 노가리가 센데 저희가 나이가 그래도 예술이 넘고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노가리가 세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즐겁게 들으십시오. 저는 제국이라는 건 뭐냐? 다민족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글로벌 군사지정학 구도. 그때 구도란 프레임워크예요. 제국의 본질은 저겁니다. 다른 민족 다 죽여! 하면 그건 제국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어떻게 어울려서 살 수 있고 어떤 룰에서 종속됐다. 어울린다. 그 로마 제국의 그 시민권 규정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이 아닌 자의 관계, 로마와 속국과의 관계, 이게 다 적어요. 페르시아 때도 저랬어요. 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제 나름대로 이제 번역을 하고 제가 좀 바꾼 거예요. 제가 바꾼 부분은 이 사람은 그 축시대의 깨달음에 유교하고 유대교를 넣었고요. 기독교를 뺐어요. 저는 유대교랑 유교를 빼버리고 기독교를 넣었어요. 그게 달라요. 그러나 이 사람의 그 통찰의 기본 틀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철기 시대가 되면 세계가 확장되잖아요. 다 막 칼 만들고 막 무기 만들어서 다 튀어다니니까 무역하고 세계가 확장이 되면서 이제 서로가 만인과 만인의 그런 아비 규환이 벌어지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깨달음이 또 생겨나요. 이게 뭐냐면 인류 보편성에 관한 초월적 깨달음이 생긴다고요. 그때 초월이라는 건 시공을 초월하는 거고 사회를 초월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영어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영어로는 temporal, 그 temporal이 원래는 시간에 관계된 건데 temporal이라는 시공이라는 의미가 사회란 뜻을 같이 갖고 세속 갖고 있어요. 같이 갖고 있어요. 그 단어가 temporal, T-E-M-P-O-R-A-L. 그러니까 시공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했다라는 얘기. 영원, 영혼의 영원, eternity, 영혼, soulful 그 차원으로 가게 되면 사회를 또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어쨌거나 인간 보편성에 관한 그런 초월적인 차원의 깨달음이라고요. 그래서 저거에 저는 세 개를 꼽아요. 저 시대 불교, 헬레니즘, 기독교. 그럼 이제 거꾸로 말했죠. 야 헬레니즘에 무슨 뭐 영원, 이터니티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 그거 전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준 폴리티콘. 그럼 그 그리스 고전 시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본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초사회성, 어떻게 영원, 영혼이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맞는 말씀인데 하나 놓치셨습니다. 그리스 비극을 보십시오. 안티고네, 오레스테스. 안티고네는 그거 아니에요. 왕가의 딸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자기 할머니랑 부부 관계였어. 그래가지고 참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됐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어머니는 자살하고 아버지는 두 눈을 뽑고 가출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숙부가 이제 왕이 됐네. 그러니까 아니 못난 오빠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왕이 계속 다툼한다고 지들끼리 쌈박질 벌려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때 그 문제 일으켰던 오빠는 저기 죽은 아자빠져서 들판에 있는데 숙부란자가 저건 국가에 대한 반역이니까 저기 시체를 수습하면 안 돼. 그렇게 왕명을 내렸네. 오케이, 왕명은 지켜야지. 그러나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한 내가 오빠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다라는 인륜마저 저버리는 짓을 한다면 나는 짐승밖에 더 되겠냐. 그래서 나가서 수습하고서 그것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안티고네예요. 오레스테스는 그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햄릿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 어머니가 그 시아주머니랑 짜고서 전쟁 나갔다 귀환한 아가멤논을 그 목욕탕에서 여보 피로 목욕하고 피로하게 피로 풀리세요라고 목욕탕에 집어넣고 그 위에서 쇠금을 씌워갖고 꼼지락달싹 못하게 한 다음에 창으로 찔러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어머니를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들이 쫓아와요. 야, 그건 너희 아버지랑 어머니 문제야. 네가 뭔데 아버지를 위해서 네가 복수를 해. 넌 인륜을 어긴 놈이야. 그런 그 과정이거든요. 오레스테스는. 이게 뭐냐면 비극이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것도 진실이고, 어머니를 칼을 대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매트리사이드, 살모를 해서는 안 된다. 살모사 할 때 살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진실이라고요. 두 진실이 충돌한 거거든. 정면으로.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트레지디예요. 진실과 진실의 충돌, 이율배반. 그게 비극의 조건입니다. 안티고네도 똑같죠.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관습에 의해서 내려진 그 가장 중요한 원칙, 반역자의 시체는 수습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거 진실이거든. 옳은 얘기거든. 그런데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내가 내 혈육의 시체마저 수습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짐승 되는 거다. 그것도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개 충돌하는 거죠. 삶이라는 건 그런 두 개의 충돌하는 서로 모순되는 진실의 한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낄 때가 있다고요. 살다 보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진실과 진실의 샌드위치처럼 낀 사람은 사회를 역사성을 초월해 버린다고. 인간 실존 조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했을 때까지 그리스 비극의 본질은 뭐냐면 사회적 동물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준 폴리티콘, 사회적 동물이 초사회적 존재로 승화하는 과정이에요. 비극을 마주해서 그걸 선택하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 준 폴리티콘이 제가 만들어 봤어요. 아폴리티콘, 아가 그리스에서도 그러니까 접두사로서 반대,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 비사회적 동물, 초사회적 동물로 무사회적 동물로 나가는 그 과정이다. 만약에 헬레니즘에 저런 어떤 본질적인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헬레니즘의 불교와 어떻게 결합해요? 우리가 아는 대승불교는 그릭 부디즘입니다. 중앙아시아, 아프간에서부터 키르기스스탄에 걸치는 그 회랑이 그게 전부 그레이트 이오니아 회랑이에요. 그 그리스인들이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극동부대가 정벌해서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거기서 그리스 철학과 불교가 결합한 그걸 우리가 흡수한 거거든요. 그릭 부디즘이에요. 불교. 그러니까 그 결합에 의해서 대승이 발전했고 거기서 화엄 사상이 꼽혀서 그게 우리한테 그냥 들어왔다고요. 시안을 거쳐서 서안 거쳐서 지금 장안 거쳐가지고. 헬레니즘 안에 뭔가 초사회성이 있으니까 불교랑 결합하죠. 저기 있다고요. 저 초월성이 있다고 헬레니즘 안에도. 자, 그래서 이 축제곡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초월성과 아까 말한 제국의 다민족 생태계에 관한 그 글로벌 군사 지정학 구도 이 두 개를 다 갖춘 제국이에요. 알렉산더가 그랬고요.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요. 비잔틴이 그렇습니다. 무축 제국은 뭐냐면 초월성 몰라. 우리 그런 거 관심 없어. 페르시아가 그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정복할 때마다 신이 많아져. 그 지방에 그 사람들을 달래야 되니까 우리도 너희 신 인정해 줄게. 그 신 끌어다가 자기 페르시폴리스 이란의 지금 한 중심에 있는 페르시아 그 궁성 도시 거기다가 그 정복한 민족의 신을 갖다가 모셔줘요. 그래야 걔들을 달래서 다스리니까.
로마가 그랬죠. 정복할 때마다 로마의 신이 많아지죠. 기독교 이전의 로마. 몽골이 몽골은 뭐 저거랑 다르지만 몽골에 무슨 뭐 저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한국이 4개인데 카네이트가 넷 다 다르잖아요. 칼라가. 친화적 종교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한국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와 아나톨리아 그러니까 터키를 지배했던 일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 이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가타인가? 저기 뭐야 티벳 신강을 다스렸던 그 한국 같으면 라마불교였고 유한 같으면 뭐 도교에다가 뭐 뒤죽박죽이었겠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그게 뭐죠? 그걸 무슨 한국이라 그러지 뭐인데 영어로는 골든 호드 그러니까 황금부족 한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골든 호드 카네이트라 그러는데 거기 러시아 러시아 다스렸던데 거기는 이제 투르크랑 같이 손잡고 다녔으니까 뭐 샤머니즘이었겠죠. 투르크랑 같이 해서 탱그리 모시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의 몽골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저거 뭐냐면 관심 없는 거예요. 초월성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축제국이라고요. 중국은 그럼 뭐냐? 뭐 중국 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민족 생태계에서 또 관심 없어. 중국은 야 너희 한자 써. 너희 한자 써 임마. 뭐 한 500자만 하면 표현하겠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 필요 없지. 그냥 짐승같이 살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랑 관계된 거, 그 다음에 관청이랑 관계된 거, 세금이랑 관계된 거, 그거 외에는 글로 쓸 게 없다 이거야. 그럼 1000자, 500자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무슨 뭐 다민족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중국인이 14억이 돼요. 뭐 물론 뭐 몇 개 소수 민족 있다 그러지만 소수 민족 다 해봐야 뭐 1억도 안 되거든요. 저거 한 1억이나 될 거예요. 그럼 13억의 중국인데 아니 어떤 한 민족이 어떻게 13억이 돼? 민족이 말살됐다는 얘기지. 블랙홀 속에 흡수돼 버린 거죠. 알파벳을 안 쓰니까 자기 언어를 보존을 못하고 기록도 못 남기고.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 결국 그 중화 몸통부, 그러니까 황하 유역과 양자각 유역이 결합되어 있는 그 기름진 그 중화 몸통부를 위협하는 유라시아 초원벨트 ESB로부터 중화 그 위협 속에서 중화 몸통부가 어떻게 살아남냐 이 게임 하다가 마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기에는 다민족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그 룰 같은 거 이런 개념이 없죠, 아예 없죠. 그러니까 어느 민족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를 바쳐야 되고 뭐 어떤 관계고 이 민족이랑 이 민족은 어떤 관계고 이거 없죠. 이런 거를 규정을 하려고 했던 게 몽골이 그랬고 저걸 잘 규정한 게 만주족이죠, 오히려. 만몽한. 근데 만몽한이라는 게 한이 벌써 그렇게 넓어진 한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몽골은 규정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작사를 냈지. 한 쪽에 관해서. 자, 이게 몽골 제국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 카네이트가 그러니까 한국이 4개입니다. 제가 이거 조금 이따 다시 그림 보여드릴 텐데 보통 이제 13세기에 시작을 해서 제일 오래 간 게 차가타이 카네이트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티베트하고 신강 뭐 이런데 지금 키르기스스탄 뭐 이런데 그 17세기까지 갑니다. 차가타이 카네이트가. 그리고 이제 골든 호드 카네이트가 저기 이제 저기 어디야 저기 지금 러시아 지배하는데 저기가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15세기가 되면은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든 호드 카네이트 보면 저기 흑해에 지금 돈바스까지 와 있잖아요. 크리미아랑 돈바스. 그래서 우크라가 이게 피해 젖은 땅이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크라라는 데는 딱 하나 제가 퀘스천 마크 던질게요. 한국의 6배고 그 땅의 60%가 경작 가능한 땅인데 어떻게 인구가 4천만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땅이 사람이 죽고 죽이는 전쟁터였어요. 200년 전까지.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거기가 코사크의 땅이고요. 거기가 이 칸국 중에 칸국들이 다 없어졌을 때 맨 마지막에 조그맣게 해서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크리미아 칸국이에요. 크리미아 칸국이 200년 전까지 있었어요. 19세기 초반까지. 코사크라는 게 뭐예요? 터키나 이런 쪽 밀어내려고 그냥 자유인들이 자기들끼리 군사 조직 짜서 그냥 몰려다니면서 되는 대로 방목하고 되는 대로 농사 짓게끔 내버려둔 게 코사크예요. 그러니까 코사크는 민족이 아니에요. 거긴 슬라브인, 폴리시인, 그다음 원래 이쪽에 우크라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그 안에는 저것도 들어있어요. 그 타타르인들, 몽골 쪽 아니면 이제 그 투르크계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사납고요. 그걸 스트라토크라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 단위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체제. 옛날 게르만들, 숲속의 게르만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 중무장하고 회의하잖아. 스트라토크라시예요. 스트라토크라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군사 단위들의 군사 조직들의 민주적 연합체. 그러니까 다수결 결정 연합체. 코삭이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제대로 건드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요, 우크라 사람들 딱 껍질 벗기고 나면 안에 코삭 들어있어요. 코삭. 그 사납고 용맹한 코삭.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몽골 제국이 이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몽골 제국을 말씀드린 얘기는 이 몽골 같으면은 무축 제국이에요. 기독교 이전 로마가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그래서 제가 축과 제국이 뭐다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